지금 인도에서는 어떻게 무솔리니나 히틀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냐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어떻든 독립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게 그러면 그게 무솔리니든 히틀러든 뭔 상관이냐. 더군다나 영국하고 싸우는 대척점에 있는 세력인데 왜 손을 못 잡냐. 그게 무슨 뭐 이상한 소리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실질적이란 말이에요. 실질적. 실리적이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연구소 인도 시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인도와 관련돼 있는 주변 국가들 네이버후드는 이제 싹 훑어본 것 같고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먼 나라. 그런데 하지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이 좀 있고 인도와 꽤나 밀접한 지역 뭐 이런 쪽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동남아 어떻게 보면 태평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파키스탄 두어 차례 하고 미국, 중국, 중동 이렇게 하다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이렇게 이제 다 했는데 이제 나머지가 기왕이면은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한번 할까 하려다가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뭔가 좀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로 다루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다뤄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동남아와 일본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관계는 뭐 몇 개 좀 빠진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영국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뭐 또.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근대사를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프리카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국제 관계는 뭐 한 요 정도까지 하고 근대사를 좀 알아야 인도의 진짜 구조를 좀 알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된 주제는 사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동남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남아와 이제 인도와의 관계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바로 우리 옆나라죠. 일본과 인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재밌는 것부터 먼저 한번 좀 해보죠. 어떻게 보면은 인도와 일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먼저 여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옛날 중세 때 무슨 그런 이야기는 뭐 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끌어볼까요? 보면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겠죠. 뭐 이제 가장 우리한테 막 충격을 줬다고 한다면. 도쿄 전범 재판을 할 때 라나비노 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재판관이었는데 충격적인 재판을 하죠. 무죄 일본의 그 전범들 2차 세계대전 그게 이제 인도 사람이고 인도 국적을 가진 인도 법원 출신의 추천을 받아서 국제재판소에서 이제 대법관을 했는데 그 양반이 최종적인 걸 했는데 무죄를 선언을 하거든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충격이 컸죠. 몰랐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왜 그 말 들어보면 충분히 인도 사람들의 심성을 잘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나는 해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엄청나게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춘원 이광수부터 해가지고 28 독립선언서 작성했던 소위 동경 유학생들이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를 찾아갑니다. 그 타고르. 그 타고르죠. 노벨 문학상 받은 그 타고르를 찾아가서 선생님 조선에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좀 뭔가 용기를 좀 불러일으켜 주세요. 하고 하니까 타고르가 거기를 왜 간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타고르가 거기를 일본을 왜 가요? 타고르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교육자이자 뭐 문학가 시인이고. 기껏 이제 막 정치적으로 한다면 이제 민족주의 운동, 국제주의 민족 운동가, 뭐 국제주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과 좀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과 가깝게 지내서 같은 친선 호혜, 프렌드십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일본은 무슨 일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는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지금 군국주의 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에요. 그렇습니다. 1900 뭐 이제 십몇 년 이때였습니다.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인데 우리는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도 받고 해가지고 뭐 시를 보니까 무슨 뭐 글로벌 프렌드십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성의하게 거기다가 쪽지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뭐 동방의 등불이 이래 가지고 몇 글자 이렇게 써서 주는 거거든요. 이게 타고르가 정식 시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손님 왔는데 하나 써라 그러니까 그 쪽지 하나 해가지고 써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뻥튀기를 해서 세계 문호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빌어줬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타고르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 참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타고르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유럽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 이제 경사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눈이 옳고 우리의 눈이 그러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정세상 일본의 아시아주의. 아시아 사람들끼리 아시아를 잘 해보자라는. 인도는 그것에 관한 하는 훨씬 자신이 있다. 아시아주의에 관한 하는 우리가 아시아의 모든 문명을 다 전파를 했고 불교고 뭐고 전부 다 했고 유럽까지 전부 다 전파를 했고 세계 평화는 다 우리가 다 우리의 사고방식 힌두교 불교의 아름다운 설린 사고방식 프렌드십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시아가 다 잘 살고 평화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에는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외쳤단 말이에요. 일본이. 네네. 그런데 그 일본이 인도에 있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한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1940년대 들어가면서 영국하고 싸우는데 그 영국하고 대척점이 돼서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 누구냐 그러면은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마하트마 간디죠. 네네. 그런데 벵갈에서는 방글라데시하고 지금 웨스트 벵갈하고 저 밑에 이쪽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누구냐 그러면은 간디는 아니에요. 네따지라고 하는 장군님 네따지 이제 장군님 이 말이거든요. 수하시 찬드라 보스예요. 보스. 찬드라 보스. 수하시 찬드라 보스인데 이 사람이 영국하고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시작을 했을 그 당시인데. 그렇죠. 영국이 위기에 몰리고 이제 있을 때 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국을 우리가 폭격을 해서 이제 우리 인도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전투기고 뭐고 간에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변이라도 만주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없으니까 독일로 가는 히틀러한테 편지를 써요. 먼저 무솔리니한테 먼저 씁니다. 그 당시 파시스트는 뭐 무솔리니가 원조니까. 무솔리니 먼저 쓰는데 무솔리니가 대답을 안 하죠. 히틀러한테 쓰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일본 도조한테 간단 말이에요. 전황한테.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을 합쳐서 같이 침공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당시 버마를 침공을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다시 버마로 침공해서 인도로 침공을 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그렇죠. 사고 나서 이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인도에서는 어떻게 무솔리니나 어떻게 히틀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냐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어떻든 독립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게. 그러면 그게 무솔리니든 히틀러든 뭔 상관이냐. 더군다나. 같은 아시아라면. 더군다나 히틀러는 아직 독가스 해가지고 유대인 죽일 때가 아니다. 그럼 영국하고 싸우는 대척점에 있는 세력인데 왜 손을 못 잡냐. 그게 무슨 뭐 이상한 소리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실질적이란 말이에요. 실리적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인도 사람이 파리라고 하는 대법관이 생각을 할 때 일본 사람이 아시아를 위해서 아시아의 독립을 위해서 아시아의 대동아 공영을 위해서 식민 세력과 싸우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게. 전쟁은 전쟁이고. 전쟁은 전쟁인데. 그걸 또 이런 식으로 단지 뭐
뭐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렇지.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전쟁 자체가 졌으니까 죄인은 죄인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해 못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40년대 50년대 뭐 이 시기에 인도라 그러면은 광장. 예, 광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립국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다 보면은 뭐 인도가 생각하는 아시아주의, 핍박받는 아시아 사람들끼리 우리 아시아를 하자라는 거랑 일본이 내세우던 대동아 공영권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교묘하게 저는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난 판단을 안 합니다. 네. 교묘하게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모디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족주의 아시아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날란다 프로젝트 해가지고 일본 돈 땡겨가지고 자 일본도 인도로부터 불교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받았어요. 자기 문화의 젖줄이자 뿌리이자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그 불교 문화가 인도에서 다 불타고 없어요. 이걸 세워야 되는데 인도의 불교 문화의 원산지 본산인 인도가 돈이 없다는데 돈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든다고 내가 돈 대줄게. 그리고 일본이 해서 그 날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불에 타가지고 무슨 뭐 폐허반 나라든 아니 불에 타서 한 달 넘게 불만 탔다더라. 책만 9만 권이 불에 탄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날란다 사원을 날란다 대학을 다시 재건을 한다고 그 뭐 앙코르와트보다 더 큰 그걸 재건을 한다고 하는데 돈 대줄게 이렇게 일본이 하면 인도로서는 안 좋겠습니까? 모디 입장에서 인도 국민들이 일본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날란다가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인류의 문화의 유산의 최고 아니야 최고. 무슨 유럽의 무슨 대학 그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난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일본도 인도하고 같이 아시아 문화에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원산이다. 소위 그것을 이제 일본이나 이제 특히 인도가 가지고 있는 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 파워가 아니고 문화적 힘.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볼리우드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문화적 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류 비슷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대 시대 때 있었던 거. 이런 것을 일본이 공유를 해 주니 인도로서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반갑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손뼉이 맞는 이제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보면.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게 일본이 제가 인도에 80년대 초에 갔을 때는요. 우리 기업만 있었어요. 일본 기업이란 것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80년대. 현대자동차가 좀 이따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다 조금씩 했는데 일본은 안 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왜 그러는가. 나중에 일본은 98년도 핵 개발을 해가지고 제재를 가할 때 결국에 이제 미국이 이제 크게 제재를 못하고 제재를 풀 그 당시에 일본이 제일 먼저 모리 총리가 인도를 찾아가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일본이 먼저 풀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로 제재 가하고 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됐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잘해보자. 네, 잘해보자.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인도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그래요. 일본 니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미국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니들 정신 차리고 외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렇게 정해진 범주 이념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인도가 또 이제 일본한테 또 한 수 또 훈수를 또 두는군요. 또 보면. 딱 그때예요. 그때. 그리고 그때 그래서 그러면 뭐 하여간 뭐 미안하다고는 안 했겠지만 일본이 와서 그러면은 전폭적으로 하여간 인도의 전략적 위치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인도가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인도에 있는 모든 사업은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모디가 들어오잖아요. 모든 사업은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델리, 아흐마드바드, 뭄바이까지 고속철도를 놓는 것도 일본이 가져가요.
그다음에 델리 아흐마다바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일본이 가져가요. 100개 스마트 시티의 주요 도시도 다 일본이 가져가요. 전부가 다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하냐면 전략적 위치를 일본이 인도에 어려웠던 그 실마리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쿼드 같은 경우도 일본이 사실은 손잡고 이제 인도를 데려온 거죠. 데리고 온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설득을 해서 그렇죠.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것도 그냥 그쪽이고. 그렇죠. 일본이 만들어서 미국도 데려오고 인도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도와 일본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끈하고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인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뭐 LG나 뭐 가전업 전자업체들도 이제 가 있고 자동차 업체 뭐 현대 뭐 기아 다 있는데, 제가 보면 항상 1등은 이 마루티 스즈키. 이 스즈키는 이제 일본의 그 스즈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작 회사죠 보면은. 이 회사가 보면은 항상 한 50% 이상의 점유율 정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가 살 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그때가 역사가 막 변할 때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라지브 간디 때예요. 라지브 간디가 이제 84년, 85년 개혁 경제 개혁을 이제 이제 어쩔 수 자기 어머니가 이제 총 맞아 죽고 이제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신경제 정책이라는 걸 막 쓸 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유학생이고 해서. 근데 인도는 47년 독립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모델이 바꿔보지 않았던 아시아 최초의 그 승용차가 암바사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올드한 모델이 진짜로 탱크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의 경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수출할 필요가 없으니 내수만 튼튼하게 하면 되지. 그걸 뭐하러 모델과 디자인을 바꾸냐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보호주의 경제 이제 그런 옛날에 소셜리스트 그런 이제 경제죠. 근데 그게 그 차밖에 없었는데 느닷없이 빨간 차가 앙증맞고 아주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우리 옛날에 기아 프라이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인도 사람들에게 어디선가 이제 물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옛날 향수 그러면 암바사더, 새로운 변화 그러면 마루티 스즈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움을 상징하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 향수 그러면 암바사더,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 인도가 왜 이래? 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마루티 스즈키예요. 그래서 그 스즈키 차가 들어와 가지고 인도 사람 스즈키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대로 개방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토바이 회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것이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건데,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어떤 느낌, 어떤 그 호감, 이 마루티 스즈키가 아주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 이제 종종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보면 처음에 자판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깨끗하고 뭔가 잘 살고 하는 긍정의 이미지로서 이제 인도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확실하게 좀 자리를 하고 있고, 여자들은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잘 사니까. 이제 약간 좀 학문적인 이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본을 통해서 저도 일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도에 관해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놨나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일본도 인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상대가 안 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우리하고는 이제 일본에서는 인도 사나 인도 철학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많이 연구가 돼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인도에 관한 연구가 저보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인디아라는 말은 잘 안 쓴다. 논문은 아예 해당 안 되고 책조차도 인디아라고 잘 안 쓴다. 그럼 어떻게 쓰는데요? 인벵갈, 인데칸, 따밀라두 뭐 이렇게 각 쓴다. 지역별로까지 파고들어서 어떻게 인도를 하나로 다 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가 없는데요. 우리는 다 있다. 각 지역별로. 나는 따밀라두 전공이고 나는 깨랄라. 그러니까 특히 그 노보루 가라시마라고 하는 선생님은 인도에서도 아무도 시도를 못 해봤던 따밀라두에 있는 모든 사원에 있는 벽에 이렇게 인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명문이라고 하는데 비가 아니라 이제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제 그걸 다
영인을 해가지고 전부 다 번역해서 책으로 낸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전부가 다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인도를 아는 정도하고 뎁스가 정말 다르겠군요. 우리하고는 이제 저는 올해 은퇴하면 이제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못하는 단계죠.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도를 좀 잘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뭐 기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본이 쌓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나마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일본 분들은 인도에 관한 공부를 하려면 인도로 유학을 안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은 좋고 현지 필드를 할 때는 가서 하는데 공부한 연구한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자기들이 가르치면 훨씬 세게 잘 깊고 다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인도는 그냥 영어로 하는 거냐 설렁설렁 졌다. 어떻든 간에 인도와 일본의 관계는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한 나라가 옛날 이제 영국이 이제 영국령 인도 그러면 이제 지금 파키스탄에서부터 쭉 가서 동쪽에 보면 이제 지금 미얀마까지가 이렇게 크게 묶여 있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간 37년에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다 인도라고 묶일 법한 되게 긴밀한 이제 유대감이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요즘에 미얀마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중국과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양을 또 접하고 있는 또 나라지 않습니까? 인도와 미얀마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도가 동남아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 바다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인도양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낸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가르라고 하는 사가르라는 건 이제 바다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쓴 거거든요.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그래서 사가르 말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말은 참 멋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다라는 뜻인데 바다의 포용성, 연결성, 그다음에 청정성, 뭐 새로운 창조, 뭐 일자리 창조, 환경 이런 것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 한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스리랑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특히 필리핀을 통해서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것에서 필리핀 손 들어줘 가지고 넓히고 뭐냐 이렇게 이제 가는 모양인데 육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육지도 있으면 동북부 인도 지나서 바로 그러면 미얀마로 가야 되는데 미얀마가 너무나 미얀마가 중국 편이 심해요. 그렇죠. 인도는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관계라 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태국도 그렇죠. 태국도 중국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요즘에 특히나 더 관계가 좋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좀 그나마 덩치가 크고 제대로 된 나라가 태국이 그렇습니다. 태국은 지금 무비자입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얀마하고 태국이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특히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 군사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온 세계로부터 이제 몰매를 맞는데 물론 인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부터는 계속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미얀마가 이제 아까 중앙아시아 말씀드릴 때 코넥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욕심 낸다면 고속도로나 뚫어가지고 태국까지 이렇게 해서 더 넓힐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일 정도고 그 외에는 특별한 관계를 못 맺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빙벽에 막혀서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는 정말 거대한 나라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쪽은 파키스탄에 좀 이렇게 좀 걸려 있고 동남아로 나가는 거는 또 미얀마나 태국에 또 좀 걸려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가깝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유대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정말 오래된 역사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중세 때 그 이제 타밀나두에 있었던 국가가 있었는데 대제국인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벵갈까지 치고 올라가서 만들었던 대제국 쫄라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 쫄라라는 제국이 동남아 지금 바다 동남아 지금 바다를
자기 안방에 있는 호수라고 그랬어요. 호수. 뭐 거의 지중해처럼 이제 사막. 예, 지중해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크메르, 인도네시아, 자바, 수마트라 여기가 전부 다 자기 세력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거의 해상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동남아시아 그러면 항상 건방지게실이 자기 내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죠. 현실은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저기도 우리 손 닿는 곳이지. 현실은 이거 완전 중국판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판인데 중국하고 버틴 세력이 하나가 있죠. 그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영원히 중국하고 숙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애매한 관계죠. 애매한 관계.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 있죠. 영토 분쟁이 있고 툭하면 쳐들어오고 이제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제 베트남이 또 이제 미국하고 아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아주 격상이 됐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그 이제 베트남이 그래 되니까 인도도 좀 베트남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좀 하고 싶은 그래서 최고로 지금 뭐 밀어붙인다고 하는 이제 그렇게만 되면 그럼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럼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중국과 한번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욕심을 한번 내볼 수가 이제 있는 그런 관계다. 어떻든 간에 동남아 지역에 우리가 가보면 느낄 수 있는 그 문화라는 게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중국, 인도, 이슬람이 세 개가 섞여 있고 나중에 이제 서양이 양념을 좀 이제 뿌린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남아라는 곳은 뭐 어떻든 간에 이제 가면 그래도 뭔가 익숙하고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가 사실은 하나의 저희들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의 문화적 단일체는 없거든요. 없죠, 사실. 그러니까 육상 세력도 해양 세력도 나눠져 있고 보면은. 그러니까 동아시아 그러면 뭐 애매하게 뭐 중국, 베트남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우리 또 따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동아시아 그러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한자 문화권도 있고 유교 문화권도 있고 비슷하게 아는데 동남아는 그게 애매하거든요. 내륙부 동남아하고 도서부 동남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단 완전히 말이에요. 다른. 이게 이제 하나로 그럼 동남아라고 그냥 하는 것은 순전히 미국의 정치적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여기를 하나의 정치 단위로 해가지고 남아시아도 아니고 동아시아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소위 지역학적 개념으로 이걸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의 뭐라고 동남아의 의복 그러면 그 의복이라고 말할 수가 동남아의 음식 그러면 필리핀하고 미얀마하고 뭐 또 아주 다른데 사실 뭐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세안 그 상징체 아닙니까? 유일한 같이 할 수 있는 게 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동남아는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쓸데없는 딴짓거리만 하고 동남아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냐. 그걸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좀 루크만 하지 말고 인사로 한 거거든요. 그 만만승인가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액트를 좀 해라. 루크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이제 LEP를 하지 말고 좀 액트 좀 해라. 중국 다 들어간다 거기. 2011년인가 아마 그때 그럴 겁니다. 보면은. 좀 액트 좀 해라. 중국. 니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중국 판인데 태국 넘어가지 인도네시아 넘어갔지 미얀마 넘어가 있지. 그러니까 좀 노력을 좀 액트 해라. 그래가지고 모디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액트로 하겠다. 액트 이스트 하시거든요. 액트 이스트 폴리시라 AEP다 말이에요. 이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또 아세안 10+2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동남아하고 인도를 해야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 물론 신북방 정책도 했지만 그걸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한 몇 년 하다가 우리는 정권 바뀌면 그 앞에 정권에 했던 것을 또 싹 5년마다 리셋 버튼이 한 번씩 눌려지죠. 그러니까 인도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어떻든 간에 참 이 인도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아시아 그리고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일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갑자기 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야라고 했는데 그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도와의 끈끈한 오래된 관계라는 게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일본의 시각이 이제 미국과 인도를 다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쿼드라고 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인도를 정말
국제 무대로 사실은 이제 주역으로 이제 데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쿼드 이전의 인도하고 쿼드 이후의 인도는 중량감이 많이 느낌이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참 고마운 존재. 어떻게 보면 함께 되도록이면 잘 가야 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되게 강할 것 같고, 동남아라는 이런 지역도 어떻든 간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그러한 지역이다. 인도 외교부는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보면 항상 이런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 내각제가 그래서 좋은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Ministry of External Affairs라고 하잖아요. 네, 대외관계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무부 장관, 외무상을. 여기에는 이제 인도에는 세크리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세크리터리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정무적이 아니고 사무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외교관 출신의 외교 전문가가 철저하게 차관까지 국장까지 해가지고 그 정치인들, 의원 내각제니까 정치인이 오잖아요. 장관은 언제나 정치인이. 그 사람들을 보조하는 그 전통이 깨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현직 지금 외교부 장관, 저 외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뭐 30년 넘게 아주 했던 박사인데다가 실제로 박사이기도 하고 전문적 자기 권역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탄탄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전공, 동남아시아 쪽 전공은, 우리나라는 인도 전공자가 인도를 커버하는 외무부 통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 미국, 유엔, 뭐 일본 여기나 가려고 하지. 인도를, 저 큰 나라 인도를 제대로 좀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외무부에서 안 하니까 그나마라도 뭐 중동은 조금 뭐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이런 게 좀 시스테매틱한 차원에서 국가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번 거의 1년 동안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보시고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인도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본만큼 인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었으면 이렇게 막연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란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어려운 거지, 인도란 나라가 어렵 건 아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와 잘 안 맞는 것은 있죠.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식 사고 체계를 갖춘 단순 명료한 걸 좋아하고, 그런 걸 또 좋아하고, 또 우리는 25년의 독재와 반독재 투쟁 뭐 이런 역사가 있어서 어떤 그 옳고 그름에 관한 명확한 선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그 명분 이런 게 있었던 반면에, 인도는 그렇게 이제 하지를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좀, 뭐 사회 제도도 그렇고 정치 시대도 어려움이 그렇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방금 조 박사님 말씀대로 공부를 안 한 게 더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결론은 공부가 부족해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뭐 지구본 연구소가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도에 관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인도가 바라보는 이제 세계,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의 어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인도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